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약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선당후곰, 이게 먼저 일단 당첨을 하고. 네, 고민은 나중에 하고, 일단 네, 당첨되고 나서 보자인데, 요건데, 다른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좀 주의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조심하세요. 사실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네. 갈아타기를 한다. 네. 제일 좋은 건 신축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신축이 곧 입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지간하면 이제 신축 아파트 받으면 가장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이걸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네. 분양받는 거. 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나왔던 정비사업 해가지고, 네. 입주권을 사거나 아니면 또 분양받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선당후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청약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분양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양권은 주택인가요? 아닌가요? 주택이 아니죠? 네. 주택을 나중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 네. 그렇죠.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 모든 이 문제의 발단은 네. 다주택자를 뭔가 규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좀 네. 나오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20년 8월이었어요. 이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집어 넣어버리면서 이제 특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네. 취득세 중과가 좀 들어갔잖아요. 네. 3년 전에. 네. 자, 근데 취득세 중과를 하려고 하니까 주택수로 카운트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수로 카운트해야 되는데 주택수로 카운트하려다 보니까 야,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네. 야, 조합원 입주권 집어넣어. 주택 분양권이 빠졌네? 이것도 집어넣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빠졌네? 이것도 네. 집어넣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주택 분양권이에요. 그럼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 판단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심지어 그 녀석 자체가 중과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다. 근데 선당후곰이다. 네. 일단 질렀어요. 네. 전매로 사요. 네. 좋죠. 그럼 이제 분양권을 샀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분양권이 2년 후에 등기 친다고 합시다. 네. 완공이 돼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네. 지금은 갖고 있는 2주택을 팔자. 아. 그러면 내가 분양권을 하나니까 얘가 등기가 되는 순간 주택이 하나잖아요. 네. 그럼 취득세 중과 없이 1에서 3%. 이게 사람들 생각에 상식에 맞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시죠. 그런데 20년 8월, 정확하게는 2020년 8월 12일. 근데 지금 이미 거의 한참 지났잖아요. 네. 그날 이후로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단할 때 주택세에 들어가고 네. 중요한 건 그 녀석 자체도 중과가 된다는 거죠. 아. 자, 그럼 내가 2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샀죠. 네. 그럼 얘가 몇 번이죠? 세 번째죠. 3번이죠. 네. 조정이죠. 네. 12%. 아. 비조정이죠. 8%. 저는 팔았는데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곧바로 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등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수 계약서 쓰고 네. 잔금할 때 곧바로 이제 보통 법무사님한테 대행 맡기잖아요. 네네. 그때 법무사님한테 뭘 드리죠? 수수료 드리면서 취득세 비용 같이 내잖아요. 네. 곧바로 등기해야 되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시점 과세라고 하는데 네. 분양권 취득하는 그 시점에 그냥 결정이 나는 거죠. 시점 과세. 아, 그러면은 네.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일단은 네. 3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3주택이죠. 정책상으로는 3주택인데 현재 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런데 직후에 기존에 있던 하나를 주택을 팔았다. 팔아도 계속 3번 딱지가 붙은 거죠. 아. 자, 그래서 이제 얘가 8%예요, 비조정이면. 네네네.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아까 팔았던 두 개 있죠? 네. 얘가 올라요. 그럼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순서를 바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바꾸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팔기로 했으니까 네. 이 기존에 있었던 두 개를 파는 거죠. 팔고 나서 분양권 네. 취득하면 얘가 1번이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없죠. 자, 이게 첫 번째. 근데 내가 갖고 있던 두 개를 팔기가 싫어. 네. 오를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두 개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돼 있고 네. 그 3번 분양권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되는데 자녀한테 뭐 증여나 전매를 네네. 하거나 네.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등기할 때 세대 분리를 해버려요.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따지거든요. 네. 주택수를. 근데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다. 그럼 부모님이 2주택, 자녀 1주택이니까 중과가 네. 안 들어가겠죠. 네. 이때는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애초부터 이게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일단 3주택으로 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했잖아요. 주택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그 순간부터 얘는 그냥 딱 그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취득하는 시점은 사실 이 시점인데 이걸 소급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네요. 우리가 소급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세법 조문을 보면 네.
주택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권은 분양 계약일을 본다 그러니까. 그 조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조문에 있기 때문에 분양 계약하는 그날 언제예요? 네네. 내가 당첨된 날이지 뭐. 당첨돼서 계약서 쓴 날이지 뭐. 그러니까 잠깐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럼 나중에 얘를 판다고 하더라도 얘의 취득세는 3주택의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죠. 네, 순서를 바꾸려면은 세대 분리밖에 없다. 네. 그런데 또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다. 아하. 소득이 없다. 그럼 세대 분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했다가 네. 취득세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좀 가슴 아프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또 이제 증여세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라면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증여하는 당시에 계약금하고 프리미엄 정도만 내가 증여 받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나중에 내가 대출 승계받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자녀가 뭐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뭐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혼이거나 싱글인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자, 20년 8월 12일 자막을 크게 해주세요. 이날 들어가는 순간 취득세, 주택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빠져나올 때 우리가 세금 뭐 내죠? 양도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도세는 또 21년 1월 1일. 네. 이제 약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네. 자, 20년 8월 12일은 취득세. 21년 1월 1일은 양도세.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도세 비과세 판단을 할 때,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분양권이 있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이 1주택이에요. 네. 가만히 놔두면 비과세가 돼요. 네. 근데 20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21년 3월 달에 내가 주택 분양권 취득을 해요. 그럼 얘는 다시 말하자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택수는 들어가. 네. 그럼 나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죠. 비과세 깨져버려요. 야, 이래서 세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세금이 뭐 하나만 딱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거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노니까 계산할 때 방식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아직도 많이 어렵고 공부하시면 할수록 되게 겸손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는 모르시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취득세 얼마냐, 내가 이걸 5억에 사는데 7억 정도 됐을 때 빠져나오고 싶다. 이때 세금 얼마냐?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택 분양권 취득을 했는데 종전주택을 반드시 비과세를 받아야 돼. 얘 비과세 받는 전략이 뭐냐? 지금 딱 2개 있습니다. 내가 1번 주택이 있어요. 네, 1번 주택. 지금 내가 여기서 분양권을 취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전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요,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된 날이 아니고 주택수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아, 이거는 대부분 분들이 아마 생각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등기를 친 날부터 3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0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분양권이 그 상식에 맞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한 날, 그러니까 뭐 당첨된 날이면은 당첨일, 그리고 내가 전매로 샀다면 전매 잔금일, 그날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 가져가고 싶은 경우 있죠. 등기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내가 3년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대신 어떻게 되냐면, 자, 등기하고 나서 3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기한 그 새 아파트 있죠. 새 아파트에 3년 안에 내가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아. 이거 놓치면 비과세 또 깨져요. 아,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곳곳에 함정이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거에서 사례를 들어봅시다. 내가 부산 해운대에 집이 있어요. 1번 주택. 1번 근데 내가 이번에 서울에 분양권 사고 싶어. 서울 2번. 내가 이번에 부산도 좋은데 나는 부산에 살고 이걸 비과세 받아서 서울에 새 아파트 갖고 싶어.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내가 부산에 하나 있는데 서울에 분양권을 사요. 그럼 지금 비과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분양권은 이미 21년 1월 1일 넘었잖아요. 분양권 취득한 날, 계약서 쓴 날, 이날부터 3년 안에 얘를 팔아야 돼요, 부산은. 등기일이 아닙니다. 등기나 자동처리일이 아니라. 얘가 등기 아니에요. 이거 쓴 날. 그래서 얘를 비과세 받으면 되는데, 이걸 비과세 받고 나는 임차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해운대는 그래도 좀 간단 말이에요. 야, 나가 부산 해운대니까 좀 더 갈 거니까 늦게 팔고 싶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번째 방법 써야 돼요. 자, 얘를 그때는 등기하고 나서 3년 안에 얘를 팔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준공 2년, 그리고 등기하고 나서 3년이니까 5년까지 내가 버틸 수 있죠. 그럼 내가 얘를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팔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울에 들어와서 1년 살아야 된다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비과세 날아가 버려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산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더 황당한 게 뭔 줄 알아요? 자, 그래 내가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 살았어. 네. 근데 보니까 1년 이상 살으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7개월 살았어요. 네. 5개월만 더 자면 되잖아. 네. 근데 부산의 어떤 푸른 바다를 보고 맑은 공기를 보다가 이제 서울에 매연 맡으니까 싫은 거예요. 네. 7개월 살다가 야씨 내려가자 씨 내려가고 나중에 와서 5개월만 더 살지 뭐. 아까 1년 이상 살아라고 했으니까 네네네네. 깨져버려요 이거 비과세. 왜 그러냐면 1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요. 연속해서 1년 이상. 스트레이트. 더하는 거 아니고 연속으로 1년. 그래서 비과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기간 재산장이 폐지가 네. 돼서 상대적으로 쉬워지긴 했지만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혹시라도 놓치면 그냥 깨진다. 야,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곳곳에 숨어 있네요. 함정이 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우리 무슨 부비 트립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하나 그런 잘못 것 같아요. 밟으면 네. 그냥 발목이 날아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난 이제 다 공부를 해서 좀 피했어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일반 사람보다는 부동산 상식이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그렇다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또 이제 말도 빠르고 뭐 그래가지고 더 어려우실 건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비과세를 받겠다. 네. 그러시면은 최소 한 명 이상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상담료가 뭐 적게는 뭐 30만 원, 뭐 많게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세무사님들마다 다른데 네. 저는 그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볼 때 다 보험하잖아요. 이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돈 그렇죠. 절대 아끼시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항상 꼭 상담 받으시고 검증하신 다음에 놓치는 게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안전하다. 근데 그 세무사님들도 네. 어느 순간 한 2년쯤 전서부터는 네.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을 좀 이제 피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또 내가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계속 하시니까 네. 이제 좀 그런 분들은 뭐 소개받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또 나와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 채널에도 이제 제가 하는 그 세무사님들 계시니까 네. 또 그분들 한번 가보셔도 좋고 아마 나중에는 후스파파님 채널에도 또 그런 분들 인터뷰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네네. 그래서 우리가 5분 투자로 5억을 아낀다. 또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내 재산을 지킨다. 그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하고 계시죠? 네네네. 네, 부동산 전체에서 1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에 저기 부익남님 오셔가지고 한번 잠깐 하셨다가 네, 근데 금방 다시 탈환을 하셨어요 또. 네, 아니 뭐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이게 1위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또 뭐 좀 다르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좀 세금하고 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컨텐츠 제작이니까 네. 사실 이제 뭐 외부 칼럼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원고료 받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네이버 프리미엄이라는 컨텐츠를 이제 작년에 딱 접하고 나서 이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고료를 외부에서 받는 게 뭐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외부에 나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네.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 내 거 채널을 만들면은 이거 계속 남는 거니까 나는 그게 똑같은 50만 원이라도 훨씬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처음에 네. 정말 50만 원, 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금액을 또 굉장히 저렴하게 잡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그 당시 쿠팡 월 회비가 2,900원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쿠팡 이거 잘 쓰고 있는데 네. 아무리 세금으로 돈을 아낀다 하지만 왠지 쿠팡보다 높으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현실적인 문제.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담 없는 가격. 맞아요. 일단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 1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쿠팡이었고 두 번째가 네. 이제 계속 구독이 되는 거니까 결제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좀 이게 부담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목표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너무 자주 바뀌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 일이고 또 제 거 물건 관리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수강생분들, 교육생분들이 자기들도 실력을 스스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번 그때마다 저한테 수업을 듣고 하면 너무 부담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요 정도는 계속 하면은 한 2년, 3년 정도 꾸준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약간 일종의 보약 같은. 그러면 3,000원으로 치면 1년에 36,000원이잖아요. 네. 그럼 1년에 36,000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5만원 밑에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기대치는 좀 낮추고, 네.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를 확 올렸어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주 1회 발행을 하고 혹시 이제 급한 게 나오면 좀 짧게 발행을 또 하는데 네. 일단 화요일 날 그 전날이잖아요. 네. 어떤 걸 쓸지 화요일까지 정해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 딱 되잖아요. 네. 이제 아침에 딱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 제기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서 9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한번 쓰면은 구글 독스 그 A4 용지로 한 10페이지, 11페이지, 많게는 15페이지 나오는 것 같아요. 분량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그게 끝나잖아요. 네. 보통 12시, 1시 정도 돼요. 근데 좀 양이 많거나 좀 뭔가 주제가 좀 안 잡힌다 그러면은 그날 한 3시, 4시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주 1회 정도 작성을 하고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굴곡이 있는 게 재밌어요. 우리가 여름이 있어야 겨울이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여름 이래봐요. 힘들어요. 짜증나죠, 덥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수 되면 저는 약간 긴장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촬영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저는 목요일이 제일 약간 좀 여유로운 날이거든요. 그냥 훨씬 더 이게 사람이 이게 변화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좀 더 받으면은 네. 수익은 더 늘어나겠지만, 아니 그거 한다고 제가 무슨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왕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많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 나름의 약간 좀 일종의 어떤 조그마한 기부? 갚는 느낌. 근데 뭐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네. 계속 해주시는 거고 좀 봤는데 또 이게 어떤 분들은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또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부담되시면 네. 한 달에 한 건은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건요? 그게 무료 카운트가 되거든요. 네. 본인 계정으로 뭐 네이버 이거를 딱 봤다. 네.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요. 네. 뭐 월 한 건인데 한 건을 무료 열람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목만 보시다가 내가 지금은 좀 부담되는데 네네. 얘는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료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무료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올해도 신간을 하나 내셨어요. 네네. 네, 지금 요 책인데, 이제 상반기에 내신 책이죠. 부동산 네네.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네, 요게 지금 4번째 책인가요? 권수로는 5번인가 6번 다섯 했던 번, 건데 다섯 번. 이 책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개정판 업데이트를 할 약간 좀 이제 그런 네. 시리즈 책이고요. 네. 아마 부동산 세금 책은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더 이상은 그만하시는 네, 왜냐면 또 뭐 여러 가지를 섞이면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은 요걸로 해서 부동산 절세 책은 요걸로 하고 근데 이게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서 바뀌고 매년 1회 이상은 제가 개정판을 다 낼 거예요. 뭐 그때마다 좀 책을 못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책 내용에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나오면 네. 일단 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사후 서비스를 유튜브로. 네, 좀 그렇게 좀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년 지났는데 도저히 이제 힘들다. 네. 그때 한번 또 이제 제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봤는데 네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정말 미술 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근데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따로 나중에 한번 좀 보려고 제가 네. 밑줄까지 치면서 네네. 저는 원래 책을 좀 깨끗하게 안 보는 성격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형광펜 칠하고 밑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욕을 알았으면 네. 그 고객하고 얘기할 때 맞아요. 이 멘트를 이렇게 쳤을 텐데 네. 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동산 세금 책도 제가 뭐 많이 읽어봤는데 이 책만큼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장이 넘어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쉽고요. 보통은 한 5장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쉽게 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독자분들 이 세금에 관해서 체계를 좀 잡고 싶은 분들은 정말 보내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책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계약서 작성 시에 결정된다. 네, 거의. 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6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6월 1일 전에 하면 뭐 재산세가 어떻게 6월 1일 그 얘기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을 펼쳤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간단하게 맛배기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실무를 뭐 중개 실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약서라는 거는 한번 딱 쓰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꾸려면 뭔가 큰 책임이 따르고 네. 뭐 배액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계약금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일단 뭐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뭐 본인에게 유리한 건 상대방에게 네. 불리할 테니까 그렇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될 일단. 수가 없고 네. 주식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주식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통 반응?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죠. 네.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내가 나 손해봤잖아요. 그러면 네. 특징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저 녀석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누군지 딱 대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계약서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럼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보통 계약서 할 때 거기에 이제 특약이나 그런 거 다 넣으시잖아요.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협상을 일종의 해야 되는 네, 거죠.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근거로 남기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 다 끝난 이미 그 전에 다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작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명시되진 않지만 그걸 쓰는 순간 관련된 세금이 다 세팅이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날짜 나왔죠. 네. 금액 나왔죠. 네. 명의 나왔죠. 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제가 99%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상대방과의 어떤 내용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약서를 쓰는 순간 보유세와 양도세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 순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다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렇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었어요. 네.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잔금날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아까 우리 대표적인 게 뭐 6월 1일 전이냐 오냐 이것도 결정이 네. 나버리고 잔금이 나왔는데 정말 어이없게 양도세, 비과세 2년 못 맞춘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근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계산을 하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네. 그런 황당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네. 본인은 비과세라고 판단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를. 네. 근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인데 책에도 적어놨지만 양도차익이 무려 10억인데 그중에 7억 날라갔어. 그게 계약서 쓰는 시점이 변경됐거나 네네네. 라고 하면 그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제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 보자면 네. 우리 주택을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날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니고 네. 잔금일이죠. 네. 정확하게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정 빠른 날인데 보통 두 개가 같으니까. 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 계약서를 쓰고 매도 네. 잔금 이렇게 남았어요. 네. 그러면 그분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아직 안 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가가지고 조치 딱 하면 끝났거든요. 세무서 방문해가지고 1시간도 아니라 10분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럼 비과세가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은 아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팔았고 팔고 나서 보통 우리가 2개월 안에 세금 신고하는데 2개월 안에 세금 신고 예정 신고를 하면은 네. 여기서 또 보통 한두 달에 또 걸려요. 세무공문 보는 게. 네. 그러니까 토탈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딱 요때 연락 온 거예요. 비과세 깨졌 아닌데 왜 비과세라고 했냐고. 근데 돌이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미 다 끝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식이익이 맞다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비용을 내고 전문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았으면 내 상식과 전문가의 지식을 교차 검증을 했으면 이게 막아질 수 있었는데 7억. 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와.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네. 뭔가 헷갈린다. 네. 그런데 선택지가 두 개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거 고민 많이 하시죠. 막 이게 선택지가 딱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제가 90%의 확률로 100%라는 건 없으니까 네. 90%의 확률로 당신한테 불리한 걸 찍어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해봅시다. 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까 안 될까? 헷갈린다. 근데 나한테 불리한 거는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거의 사고를 네.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해질 것이냐. 네. 그걸 그 다음에 그렇죠. 일단 불리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나서 찾아본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재산을 네. 정말 요즘같이 좀 부동산 경기 어렵잖아요. 네, 많이 어렵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렵죠.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 내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그 500만 원,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직장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생활할 거 쓰고 아껴 써가지고 적금 들어서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이게 한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그럼 이거 상당히 눈물 나는 돈이죠, 사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좀 부동산 절세에 대해서 많이 네.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절세는 정말, 부동산은 정말 세금에서 시작하고 세금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이라든가 또는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세금 부분은 특히 예, 신경 맞아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도 그렇고 뭐 양도세도 그렇고 또 언젠간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한 집에서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